예, 이번 시간에는 사업소득, 이자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실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원천징수에 근로소득 관리 옆에 보시면 사업, 기타, 사회보험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관리, 기타 소득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 관리에서 기타 소득과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실무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280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소득인데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과 의료보건 용역, 봉사료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우리 사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 관리 쪽에 보시면 일단 소득자, 사업소득자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소득자 등록 메뉴에 가서 사업소득자를 등록을 합니다. 자, 우리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응봉산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코드와 성명을 입력을 하시고 오른쪽에 소득 구분이 있습니다. 소득 구분에 말풍선 F2번을 눌러보시면 자, 출력 형태라고 해서 코드와 항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항목을 정확하게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코드 번호는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준경비율 코드가 적용되는 코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는 종합소득 신고 시에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예술의 저작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술가로 등록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주민등록번호 거주 여부를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시작해서 하단 부분은 등록하실 필요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소득자가 등록이 되면 등록을 하실 때 그 소득 구분에서 보시면 제가 저술가로 등록을 했습니다만은 하단 부분에 보험 설계인이나 음료 배달, 방문 판매원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오른쪽에 연말정산 적용 여부가 활성화되면서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로 보시고, 만약에 연말정산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하단 부분에 우리 근로소득 부양가족 등록하듯이 여기에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부양가족들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 간략하게 한번 바꿔서 한번 보시면, 자, 보험 설계사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 연말정산 한다라고 하죠.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자, 밑에 하단 부분에 이제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연말정산 부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연말정산여라고 해야 되는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이미 마감이 되어 있어서 그렇네요. 제가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급명세서를 마감 해지를 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마감 취소를 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로 하고 여로 체크를 하게 되면 자, 부양가족 부분이 등록될 수 있도록 되죠. 그죠?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저술가로 되어 있습니다. 저술가로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고 연말정산이 부로 되고 나머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소득자가 등록이 되면 사업소득 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순서는 근로소득 등록하는 거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도 사원 등록 후 급여자료 입력하고 회계 처리하고 하는 방식이었죠. 자, 교재에서 4월 달에 사업소득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 코드 2번으로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적용을 하는데 4월 25일 날 1,4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원천징수세율 3%입니다. 차액 부분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록한 후에 지급명세서 조회해서 마감하시면 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명세서 마감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지급명세서는 뒤에도 나오지만 지급명세서는 이제 어떻게 제출할 거냐는 부분인데 F6번 신고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급 연월일 기준이냐 기속 연월일 기준이냐 하는 부분인데 원칙은 지급 연월일 기준입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귀속 연월 기준으로
제출하는 게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회계 처리되는 비용들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거고 그 반영된 금액과 지급명세서상에 있는 금액이 일치하면 실무적으로 편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귀속연월로 제출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칙은 지급연월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감해서 제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사업소득이 입력이 되고 원천징수 신고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면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월달 기준이죠. 자, 4월달 기준으로 보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사업소득 쪽에 1,400만 원에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사업소득과 관련해서 회계처리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사업소득 자료 회계처리 클릭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표를 전부 다 찾습니다. 자, 제가 이미 전표를 전송을 했습니다만 전송 취소를 하고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전송된 걸 취소를 하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사업소득 자료 회계 처리로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F7번 분계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분계 설정을 하실 때 사업소득에 대해서 계정 과목과 거래처 등록을 미리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수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등록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신 이후에 전표를 확인들을 합니다. 확인들을 하는데 확인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에 대한 거래처와 적요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지급일로 전표 발생일 세팅할 거냐 하는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하시면 전표 발생일이 지급일자로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만약 이거 풀어지면 전표 발생일을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셔갖고 반영을 하신 후에 선택하시고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일반 전표로 자료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85페이지에 이자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자, 배당, 기타 소득, 즉 기타 소득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자 소득은 각종 채권, 증권, 예금 이자와 할인액 이런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이고요. 배당 소득은 내국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분배금, 의제 배당, 인정상여 관련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인정상여가 아니라 인정배당이 되겠네요. 인정배당과 관련되는 부분을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기타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이외의 나머지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원작자의 원고료, 저작자 이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 광업권 등의 양도 대가, 재산권 알선 수수료 관련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열되어 있는 항목들이 전부 다 기타소득입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는 항목들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287페이지에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원래 80%가 일반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만 그게 축소되었죠. 70%. 2019년도부터는 60%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필요경비가 80%로 의제되는 경우가 주택 입주 지체 상금,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요거는 무조건 80%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광업권 등 각종 권리에 양도되어 원작자의 원고료 등에 대한 부분, 인적 용역 일시 제공으로 인한 대가, 지상권 지역권의 설정 대가로 받는 금품, 이 부분은 70%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소득은 실제 발생된 경비로 합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한 필요 경비 해서인데 종교 관련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기타 소득이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소득으로도 인정을 해줍니다. 종교 관련자가 받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80%, 4천만 원 이하면 50%, 6천만 원 이하면 30%, 6천만 원 이상이면 20%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소득 자료 관련해서 원천징수 실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처럼 기타 소득 자료가 있다면 기타 소득자 등록을 합니다. 소득자 등록을 하는데요. 소득자로 들어가면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을 구분해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세 개의 소득을 한 곳에서 등록을 합니다. 자, 거주자, 거주 구분, 소득 구분. 소득 구분으로 들어오면 말풍선 F2번을 눌러서 보면 상단 부분에 기타 소득, 하단 부분에 중간 부분에 이자 소득, 하단 부분에 배당 소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소득이 동시에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관련되는 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소백사는 필요경비 없는 기타 소득이고요. 관악사는 배당금을 받은 기타 소득자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F6번에 필요경비율 일괄 변경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F6번을 한번 보시면 F6번은 최근에 기타 소득세의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에 따라서 필요경비율이 80%에서 70%, 또 70%에서 60%, 60%로 변경은 19년도에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변경 메뉴를 통해서 소득자별로 소득 종류, 기타 소득의 종류별로 일괄 변경을 해주는 메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등록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소득 자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소득자를 등록했으면 소득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소득 자료 입력에 10월 달입니다. 기타 소득 10월 달. 응봉산과 소백산에 대한 부분인데 등록을 합니다. 여기 400만 원 입력을 하게 되면 원래 필요경비율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돼서 필요경비가 반영이 됩니다. 소백산은 아예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필요경비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악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이네요. 자, 이자 배당 소득은 자, 소득자는 한 곳에서 등록했지만 이자 배당 소득자 입력이라고 해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소득 자료, 소득자는 구분을 크게 안 해도 되지만 소득은 별도로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는 정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관악산 찾아서 등록을 해 주시고, 자, 나머지 소득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금융상품의 종류 F2번을 통해 갖고 배당 소득이든 이자 소득이든 종류별로 코드 번호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찾아서 분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사례에서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법인의 배당이죠. 그래서 비상장과 내국 법인이면서 비상장이고 소액 주주를 찾아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소액 주주를 찾아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내국법인 소액 주주 내국법인이면서 B52번입니다. 그죠? 선택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세 구분 말풍선 눌러서 기본세율이냐 아니면 그로소득 대상이냐. 일반적인 배당인 경우에는 법인 이중과세 조정과 관련해서 그로소득 배당이 많습니다. 고율과세, 저율과세 이쪽은 금융기관 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배당은 일반적인 그로소득 배당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시고요. 조세특례 쪽에서는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것과 적용받는다면 어떤 걸 적용받는지 전부 다 구분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 구분 코드 관련되는 부분이 등록이 안 되면 우리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자 금액, 그러니까 배당 금액 150만 원 원천징수세율 직접 입력하셔갖고 세액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명세서로 갑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한번 보면 10월 달이죠. 10월 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하단 부분에 가면 기타 소득과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원천징수 내역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95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 모든 게 다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 지급명세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급명세서는
일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2월 말까지, 근로퇴직 사업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휴폐업자의 모든 소득은 휴업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였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그 전산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미제출 시에 가산세가 있습니다. 1%의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296페이지에 소득 구분 착오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경우에 가산세 있다라는 거고, 단순 착오로 잘못 제출한 것도 가산세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로 그러니까 누락되거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기타 제출 서류,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신용카드 신고서 뭐 이런 부분들은 관련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자동으로 제출이 됩니다. 자, 297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에서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아까 제가 지급명세서를 설명을 드릴 때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같은 거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은 결과적으로 근로소득 중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마감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연말정산이 다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총괄 개념으로 해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도퇴사자부터 전부 다 나타날 텐데요. 자, 이 부분을 마감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마감해서 우리가 제출하게 되면, 자, 보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할 때 보면 마감해 보면 기부금과 의료비가 자동으로 마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있으면 표시가 되고 없으면 그러니까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나 기부금 명세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자동으로 제출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98페이지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 기타 쪽으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원래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해서 제출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지급 귀속이라고 있습니다. 자, 귀속 기준으로 할 거냐 지급 기준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귀속과 지급은 원칙적으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 교재에 보면 원칙은 제출하는 방법이 지급 연월을 기준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귀속 연월을 기준으로 조회해서 제출하는 것이 당해연도 경비 반영된 내역 등과 비교할 수 있어서 좀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귀속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은 지급 균형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은 요 직계표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영수증은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별로 여러 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하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국세청에서는 그러니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연간 직계표 인별로 총액으로 제출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출을 해달라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F6번에 신고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냐 귀속 기준이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지급 기준으로 제출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사업소득 제출해야 되는 시점이 1월부터 2019년 2월 달에 지금 그러니까 3월 10날까지 제출하기 때문에 2019년 2월 달까지 제출된 지급된 부분 2018년도 거를 2019년도에 지급된 부분도 불러와서 그러니까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급 연월 기준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299페이지에 기타 소득의 지급명세서. 기타 소득의 지급명세서도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명세서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F6번에 신고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 기준, 귀속 기준인데 원칙은 지급 기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급 기준이고요.
지급은 2018년도 1월부터 2019년도 2월까지 관련되는 걸 조회를 해서 한꺼번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감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도 원칙은 지급 기준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귀속 연월 기준으로 조회해서 제출하는 것이 당해연도 경비 반영 내역 등과 비교할 때 편리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배당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자 배당도 우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자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죠.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 기준, 지급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귀속 기준으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부터 12월까지 귀속 관련되는 부분을 조회해서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은 지급 연월 기준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에서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서 근로소득 관리 쪽에서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신고할 때 지급명세서 전자신고분이 있죠. 연말정산 관련해서 전자신고분 클릭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제출하는데 보면 전산매체 구분에서 보시면 역삼각표 눌러보면 근로소득, 퇴직소득, 거주자 뭐 해서 지급명세서별로 별도로 마감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일괄 마감해서 일괄 제출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하나 마감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요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302페이지 마지막으로 지급명세서 종류 체크 방법인데, 자, 제가 지금 한라산이라고 하는 회사에 지급명세서가 도대체 어떤 걸 제출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모를 때는 다 일일이 불러서 마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체크할 수 있는 방식이 우리 원천징수 쪽에 보시면 세무신고관리에 원천신고 검토표라는 게 있습니다. 원천신고 검토표를 클릭해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체 근로소득 급여자료 입력이 나옵니다. 자, 이 급여자료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는 근로소득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용사업 기타 등에 대한 탭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넘어가면 일용급여,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다 있죠. 관련되는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요걸 출력을 하셔갖고 하나하나 있는 소득마다 제출을 하시고 체크를 하시면 누락되지 않고 모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8년 귀속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한 연말정산 신고 실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강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교재 내용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또는 원천징수와 관련되는 신고 안내 자료들 또 기타 교재 등을 활용하셔서 연말정산 하시는데 오류가 없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